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매일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이렇게 직접 글을 쓸 줄은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기가 막힌 일을 겪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친어머니 때문인데요. 결국은 어머니랑 남보다 못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형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차별을 받곤 했습니다. 제 위로는 2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해서 어머니가 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셨어요. 하지만 제게는 둘째라는 이유와 공부에 소질이 없고 멍청하다는 이유로 항상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시기 질투가 나서 어린 마음에 형에게 대들기도 하고 몸으로 싸우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진심 어린 마음은 들어주려 하지 않고 저만 혼내고 때리셨습니다. 용돈을 주더라도 한 달에 형은 3만 원을 주면 전 5천 원만 주셨고 한 번도 제 옷을 사준 적도 없었어요. 그냥 형이 입던 옷을 그대로 물려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오로지 바란 건 나도 형처럼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 그거 하나가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제가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뭘 좋아하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 갖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형만 챙겨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사춘기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들과 더 어울리고 다니면서 점점 삐딱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고를 치는 날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다니던 태권도의 관장님께서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일반 사람에게 함부로 주먹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서 싸움을 하는 일은 없었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다른 반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걸 보고 그 당시 의협심이 있었던 제가 나서서 싸우게 되었고 그 일이 크게 번져서 결국 정학을 당하고 말았어요.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은 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했지만 제가 폭력을 쓴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 같은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혀를 끌끌 차셨고 이후부터는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하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냥 인생을 막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경찰서도 드나들었고 그게 소문이 나서 어머니는 동네 창피하다면서 저를 더 매정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너는 왜 형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 힘쓰는 게 그렇게 좋으면 너희 아빠처럼 어디 공사판이라도 가서 일을 하던지. 너 때문에 잘 지내는 형까지 욕먹고 있잖아. 엄마는 내가 형을 욕먹이는 게 싫은 거야. 아니면 힘을 쓰고 다니는 게 싫다는 거야. 나는 네가 그냥 싫어. 정말 어디서 너 같은 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동네 돌아다니면 다른 아줌마들이 수군거려서? 그게 부끄러워서 내가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왜 너까지 낳았나 후회스럽다. 너는 뭘 해도 안 돼. 너네 아빠는 매번 출장 다니느라 집에도 없는데 너까지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내 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그렇게 엄마와 싸우기를 반복했고 결국 전 학교에 자퇴 신청을 하고 허송세월 보내다가 나이 20살 성인이 되면서 서서히 정신을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전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그리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은 그날부터 공사장도 다니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머니하고 연락을 안 하고 아버지와는 가끔 연락하고 지냈지만 아버지께 의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돈도 모아지게 되었고 검정고시까지 준비해 합격해 작은 전문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다 졸업까지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전 항상 외로웠습니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독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정이 참 그리웠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자. 이런 생각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요양원이나 보육시설을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주말마다 그곳에 가서 봉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아내를 만났어요. 저와 달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제 나이가 30이 된 무렵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축하받을 일이지만 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분명 형하고 절 똑같이 대해주셨기 때문에 축하해 주시겠지만 어머니는 안 그러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을 해줬습니다. 제 모든 상황을 들은 아내는 오히려 절 다독여 주더군요. 그래도 자식 싫어하는 부모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전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찾아가게 되었고 생각보다 편안하게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며칠 후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따로 불러내셨어요. 어머니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있는 자리가 미치도록 어색하고 낯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아이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혼 너무 축하한다. 이제 너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니까 어릴 때처럼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가족들 잘 챙기면서 지내. 네,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죠? 내가 무슨 별일이 있겠니? 매일같이 출장 다니는 네 아빠 말고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요즘에 우리 집이 힘들어서 형이 장가 갈 때만큼 도와주긴 힘들 것 같다. 이래저래 긁어 모으니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결혼할 때 보태거라. 어머니, 형 장가 갈 때는 3억 보태주셨는데 저한테는 2천만 원이요? 제가 형이랑 결혼이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난다고 이러세요? 그럼 어떻게 하니?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럼 내가 대출이라도 해서 너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거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결혼할 때까지 형이랑 이렇게 차별을 하냐는 말이죠. 적어도 형한테 그만큼 해주셨으면 저한테도 비슷하게는 해주셔야 제가 납득할 수 있죠. 아니 막말로 네 형수는 선생님이잖니. 선생님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도 그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할 것 아냐. 그러는 네 여자친구는 직업이 뭐라고? 들어도 모를 회사 사무직? 이건 차별이 아니라 투자다, 투자. 내 두 아들 중에 나중에 내 노년을 부탁하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주는 게 맞지 않겠니? 2천만 원이 싫으면 받지 마라. 네가 안 받겠다는데 어쩌겠어. 저는 기분이 나빠서 결국 2천만 원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건지 몇 주 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7천만 원이 들어있는 금액이 담겨있는 통장을 건네셨어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을 하고 계셔서 한 달에 받으시는 보수도 꽤 되셨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다 어머니에게 일임하셔서 7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보고 저도 놀라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경제권을 넘겼는데 아들들은 이렇게 돈으로 차별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다 당신이 미안하니 이 돈으로 며느리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챙겨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의 10,000원과 전 재산이 10만 원이 있는 사람의 10,000원은 같은 10,000원이라도 그 금액의 무게가 다르다고요. 저는 집으로 그 돈을 가져가면서 반드시 잘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아내와 함께 작은 집을 얻어 행복하게 살았고 저희에게 정말 보물 같은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너무 행복한 와중에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세가 많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 아내도 아이들을 키우느라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실직을 하게 된 거라 다달이 나가는 공과금에 대출금에 정신이 정말이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수시로 둘째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아내와 아이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형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형은 형수랑 둘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니까 저희보다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형에게 몇백만 원이라도 빌리고자 갔습니다. 그날 형의 집 앞에서 형과 함께 술을 한두 잔 하다 보니 형도 사는 게 그리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더군요. 형은 요즘 처갓집에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걸 함께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엄마한테 찾아가 보지 그래. 나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텐데 지난번에도 형이 공부해서 손 놓은 게 다 나 때문이라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뭐 너 때문은 아니지만 네 영향이 없지는 않지. 왜 매번 엄마가 나한테만 공부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 학교 그만두고 늦잠 자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원 없이 자보고 싶더라고. 네, 너처럼 할 배포는 없고 그래서 탱자탱자 뒤에서 공부 안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래도 후회는 없다.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나 아마 미쳐버렸을 거야. 나도 그래. 암튼 알겠어. 형이랑 겸사겸사 술이나 한잔하러 온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결국 형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계속 부탁을 할 수는 없어 소주 몇 잔을 기울이며 헤어졌네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고 망설이다 다음 날 결국 본가로 찾아갔고 그날도 역시나 아버지는 출장을 가고 안 계시더군요. 어머니께 찾아간 이유는 결혼 전에 제게 2천만 원을 주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비굴하지만 그래도 저도 자식이니 다시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정말 눈 딱 감고 손을 벌리러 갔습니다.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흠칫 놀라시며 네가 여기 왜 왔냐며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저는 빈손으로 가기 머쓱해서 과일 가게에서 산 과일을 내려놓으며 과일이 맛있어 보여서 나눠 먹으려고 들렸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참 돈이 없으니 당당할 수 없고 계속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이 넘도록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사과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만 뜸들이고 말해. 왜 온 거야? 네 아버지 보러 왔니? 전화라도 하고 왔으면 헛걸음 안 했을 텐데. 어머니 혹시 결혼 전에 저에게 주려고 하셨던 2천만 원 다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갑자기 일도 잘리게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요. 뭐? 네가 안 받는다며? 안 받는다고 큰 소리 치고 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시 달래? 그리고 그 돈 없다. 다 써버렸어. 어머니, 지금 애들 보험비도 밀려서 곧 실효가 날 거고 집 대출금에 당장 쓸 돈도 없어서 그래요. 주기 싫으시면 그럼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꼭 갚을게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돈이 없으면 어디서 대출을 하던지 아니면 나가서 택시기사를 하던지 해서 돈 벌면 되잖아. 이렇게 남자가 무책임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지금 직장도 안 다니고 있어서 대출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지금도 아르바이트랑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는데 예전에 벌던 월급만큼 벌지 못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도와주세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왜 형만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저한테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제 와서 아들 대접 바라는 거야? 누가 너 내 아들 아니라니? 아니까 나도 이렇게 답답하잖아. 아무튼 난 너 도와줄 돈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돌아가. 나중에 내가 안 도와준 게 네 인생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정말 어머니는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했고 결국 아버지는 본인이 어머니 몰래 대출을 받아주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아버지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7천만 원이라는 돈도 주셨었고 월급 받으신 건 기본 생활비 빼고 전부 어머니께 보내드리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치욕스럽게 만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꼭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라면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대학가 인근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10시 정도까지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10시 이후부터는 대리 운전기사로 투잡을 하며 지낸 지도 벌써 5년이나 흘렀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머니와는 인연을 끊고 지내다시피 했고 형과도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서먹하게 지냈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마감을 하고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고급 술집 앞에 있던 외제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제 머릿속에 평생 기억될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남자분이 저에게 차키를 주셨고 저는 먼저 차에 올라 차에 히터를 켜고 출발 준비를 했고 곧 부모님 또래의 남자와 여자가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미리 남자분이 말씀하신 모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어뒀고 운전을 해서 외곽 인근의 한 모텔로 가고 있었어요. 대리운전 일을 하다 보면 불륜 커플도 자주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유독 예민해서 백미러로 눈이라도 마주치면 욕을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조용히 앞만 보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낯이 익더라고요. 용건 씨 딸들은 엄청 착하구나. 나는 아들 하나 장가 보내뒀더니 틈만 나면 앓는 소리를 해서 이 나이 먹도록 마음이 안 놓이네. 이게 엄마 마음인가 봐. 아참, 이번에 우리 큰손주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상 받았는데 그게 우리 아들 꼭 닮은 거 있지. 그래? 아들이 엄청 공부 잘하나 보네. 우리 집안 딸내미들은 매일같이 용돈 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그게 부담스러워서 집에도 들어가기 싫을 정도라니까. 그보다 오늘도 안 들어가도 돼? 나야 남편이 지방 가 있어서 뭐 혼자 지내지만 용건 씨는 집에 와이프도 있잖아. 신경 안 써도 돼.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라고 했으니 여편네 자고 있겠지 뭐. 미수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서 쉬자. 피곤하다. 전 두 사람의 말을 엿듣게 되었고 목소리와 남자가 말한 미숙이라는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였어요. 룸미러로 뒤를 희끗거리며 봤더니 거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차를 급하게 갓길에 정차한 후 뒤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유, 깜짝이야. 네가 여기 왜 있어? 그게 아니라, 엄마, 지금 이 사람이랑 지금껏 아빠 몰래 바람 피고 있었던 거였어? 이 추운 겨울에도 공사장에서 고생하는 아빠를 놔두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냐고. 너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니? 이 사람은 그냥 엄마 친구야. 모텔에는 내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고. 이 사람은 나랑 같이 모임하는 친구인데 가는 길에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괜한 오해 하지 마. 우선 잠깐 차 좀 세워봐. 둘째야, 네가 오해한 거야. 그러니 오늘 본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괜히 아빠한테 말해서 아빠 심려 끼쳐드리지 말고. 뭐라고요? 전 생각이라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왜요? 어머니한테는 내가 아직도 구제불능 무식한 놈이니까? 어떻게 힘들게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놔두고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해서 어머니 돈 전부 보내드리는 거 모르세요? 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물론 어머니는 절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전 어머니가 인정하더라도 아빠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야, 너 꼭 이렇게 나와야겠니? 그래, 엄마가 잠깐 한눈 판 거 인정할게. 니네 아빠는 1년 365일에 200일은 지방 가 있고
니네도 다 장가가고 그래서 이 엄마도 외로워서 그랬다. 그런데 너 하나만 눈 감아주면 될 걸 꼭 이렇게 가정을 깨뜨려야 되겠니?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돈? 얼마 필요한데? 말해봐. 뭐요? 어머니, 진짜 더 얼마만큼 밑바닥을 보이셔야겠어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진심으로 뉘우칠 줄 알고 고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돈이요? 네, 저 돈 필요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이렇게 대리운전이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어머님이 주신 돈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받을 일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저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곧장 블랙박스에 있는 칩을 빠르게 빼고서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두 사람은 저를 제지하지 못했고, 동철아, 너 이리 와서 당장 가져오지 못해? 이렇게 간절한 메아리가 들렸지만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네요. 제가 그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가져간 탓에 두 사람은 똥줄이 분명 탔을 겁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도 그들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후 곧바로 블랙박스 칩을 가지고 집으로 간 뒤 다음 날 차를 가지고 곧장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있는 청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가 오는 어머니 때문에 휴대폰은 꺼둔 채 한 번도 쉬지 않고 청주까지 갔습니다. 청주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숙소로 찾아갔더니 늦은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작업복을 입고는 밥이라도 한 그릇 하자고 하시며 해장국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께 술 한 잔을 따라드리면서 먼저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을 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외도 사실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보여주며 아버지에게 말을 했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저는 막상 말을 하고도 아버지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제가 맞는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얼굴이 어두웠는데, 아버지께서는 제 술잔에 술을 따라주시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동철아, 네 엄마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갱생이라고는 안 되는 인간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는 젊을 때부터 바람을 한두 번 핀 게 아니었어. 그때마다 내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고 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지만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먼저 너네들을 엄마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건설 현장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내가 너희들을 키울 여건도 안 됐었고, 그래서 참고 그렇게 3번을 내가 용서를 해줬어. 그래도 지 자식이라고 네 엄마는 니네들을 잘 키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지. 그런데 나이 60 넘어서 또 바람이라니. 에휴, 정말 추하다 추해. 그것도 아들한테 바람 현장을 들키는 엄마라니. 내가 더 나쁘구렸구나.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 그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번에는 몰랐지. 이제 나도 그만해야겠다. 너희도 다 컸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 그 남자랑 잘 살 수 있게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선물이나 잘 챙겨줘야지. 어쩌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연거푸 술을 마셨고 2주가 지나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도 함께 본가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밥상을 준비해 두셨고, 아버지는 그 밥상을 보자마자 엎어버리셨어요. 음식물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치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난 사람처럼 상간남을 소송하겠다고 하며 종이랑 펜을 갖고 와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사는 곳을 말하라고 재촉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것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가는 길에 차를 태워준 거라고 했고, 아버지는 조용히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딸들이 있는 것도 알고 우리 집안 이야기도 하고 했나 보네. 그런데 왜 우리 황금 같은 둘째 아들 이야기는 쏙 빼먹고 아들이 하나라고 했을까? 나한테는 황금 같은 아들인데 당신한테는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못한 아들인가 보지?
아유, 그냥 말을 하다 보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난 아무튼 이거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 그래,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뭐 요즘에는 자동차 번호만 알면 조회가 다 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뭐 찾다 보면 잘 되겠지. 안 그래? 당신 진짜 이렇게 추접하게 나와야겠어? 나이 먹고 정신이 나간 거야? 뭐 이 사람아? 정신이 나간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말은 똑바로 해, 이 여편네야.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당신이 이렇게 당당한진 모르겠는데 난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알고 싶어서 안 되겠네. 당신도 이혼 준비하고 딱 기다려. 다행히도 그 차를 찾기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버지는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차량 주인을 찾아달라고 의뢰했고 이틀도 안 돼 그 사람의 자세한 신상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집 주소를 알자마자 상간남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저랑 같이 갔는데 현관의 벨을 누른 다음 이 집 남편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말을 하고서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기다려줘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는 이 집 남편이 내 마누라랑 바람 펴서 찾아왔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으니 잠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일을 나갔는지 없었고 그 상간남의 와이프랑 딸이 저희를 맞이해 주더군요. 뭐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제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잘 사는 집에 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집 가장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는 가족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네요. 가족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증거 있으세요? 내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는 증거 있으시냐고요?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미리 챙겨간 노트북을 열어 블랙박스에 있던 영상을 상간남의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미친놈이 세상에 바람을 펴? 엄마, 이건 뭐야? 이 사람 진짜 아빠 맞아? 그렇게 모녀는 전혀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 수스라치게 놀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분노에 차 우선 저희에게 알겠다고 말하며 이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줄 수 없냐고 해서 보내주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더니 저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분명 그 상간남은 집에서는 아내와 딸들에게 멋진 아빠, 든든한 남편, 가족의 중심인 가장으로 지금껏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남편이고 아빠인 줄 알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고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사모님의 눈을 보니 보통 눈빛이 아니었어요. 분명 조만간 무슨 사달이 일어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집을 나와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저희를 보고 어디에 다녀온 거냐며 버선발로 뛰어나온 어머니에게 그 남자의 집에 가서 모든 걸 말하고 왔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흥분으로 인한 과호흡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폐 쪽이 좋지 않았는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홀로 병원에 계실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드릴 겸 혼자 조용히 병실에 들어갔고 누워서 쉬고 있던 어머니는 제 뒤에 아버지가 오지는 않았는지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제게 묻더군요. 네 아버지는 같이 안 왔니? 이제 이혼할 마당에 얼굴 봐서 뭘 하겠어.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시고 얼굴 보면 밥이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하시고는 안 오셨어요. 뭐 너까지 왜 이러냐 정말. 네가 그날 말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지냈을 텐데 역시 네가 내 인생을 말아먹네. 넌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 아들로 인정하기 싫을 만큼 내가 너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 뭐요? 그게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들 앞에서 할 소리예요? 아직도 어머니는 반성이라는 걸 안 하시네요. 애초부터 어머니가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좋지 못하게 생활한 건 제 잘못이니 어머니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형의 반만큼이라도 해줬다면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생각이라도 해봤을 텐데 저는 차라리 너무 기쁘네요. 이 집에서 먼저 나가게 되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잘난 형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받은 돈 처가댁에 다 가져다 주면서 그렇게 지낸다고요. 딱하죠? 어머니가 그동안 오냐오냐 잘 키우신 아들이 다른 집 아들 노릇 톡톡히 하고 있네요. 아시겠어요? 뭐? 돈을 다 가져다 줘? 어머니는 투자에는 영 소질이 없나 보네요. 투자를 할 거면 미래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했었어야죠. 인생 힘든 거 없었던 사람한테 덜컥 인생 걸어버리면 어떡해 해요? 아무튼 그래도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부모 대접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투자한 큰아들한테 꼭 가서 힘들다고 말하셔야 돼요. 뭐라고? 이제 너도 이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냐? 아유, 버리다니요. 애초에 저를 먼저 버리신 분은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이제는 맞춰주려고 한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전들 마음이 편하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반성이라곤 조금이라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를 보며 과감하게 인연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네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전 찾아볼 생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긴 법정 공방 끝에 이혼을 하셨어요. 아무리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맺힌 게 많으셨는지 그 전에 바람 피운 기록들까지 찾아내서 소송을 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겠어요. 물론 그 상간남에게도 따로 소송을 하셨고요. 들어보니 그 집도 상간남 아저씨 때문에 집이 풍비박산됐다고 하더군요. 결국 가정을 버리고 만난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되었고 자식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노후의 인생이 참 쓰디쓰고 아플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일 한 번 한 적 없이 남편 복으로 살아왔는데 혼자 밥 벌어먹고 살려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얼른 받아서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아참, 그리고 어머니가 형한테도 찾아갔었는데 형은 형수네 부모랑 같이 살게 되어 큰아들한테까지 버림받았다고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게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한 아들에게 올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해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형은 그 이후 처가에만 신경을 쓰는 건 여전했고 어머니는 따로 아버지가 이혼하시면서 재산 분할 받으신 자그마한 돈으로 집을 구해 쓸쓸히 살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가족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이 없을 때 놀러 오셔서 손주들 용돈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시며 틈틈이 제 아내에게도 연락해서 다정한 시아버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말이죠. 어머니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싶네요. 이제는 저도 꾸준히 행복해지고 싶네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평생 가도록 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다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